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뉴 리더 김동엽입니다. 네, 자 수요일 깊어지고 있는 밤인데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시장이 그래도 그 전보다는 조금 낮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일주일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려운 과정에 올해 내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반기 이제 조금 지나면 좀 편해지는 장도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자, 이 시간 또 공부하면서 슬기롭게 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에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올 하반기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메가 트렌드가 될 만한 그런 업종과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네 번째 순서로 조선과 해운, 조금 무겁죠. 흔히 말해서 좀 무거운 중무장대 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도 우리나라 이제 근간을 이루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좀 습득하고 계시면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터치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뭐 연초 이후에 뭐 6월달, 7월달 지금 넘어오면서 장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면서 또 크게 올라가는 날도 있고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사이에 보면은 시장의 변수로서 나왔던 것이 그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동향들에 대한 시장의 해석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코로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확산되고 있다는 이슈도 시장의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옐런의 방안이 지금 성사되어 가지고 한창 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받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좀 일어나는 시장의 특이한 현상인데 외국인들의 사자가 좀 들어오면서 대형주들의 바닥 다지기와 또 일부 상승이 도모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최근 장세의 좀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면 지난주에 무슨 흐름이 있었느냐 주중에 CPI랑 PPI라고 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기준이 되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보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CPI는 뭐 9.1%가 나왔고요. 또 PPI 같은 경우 한술 더 떠가지고 뭐 11.3%나 나와가지고 뭐 40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식의 뭐 시장 충격이 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온 현상을 보면 미국의 S&P 같은 경우도 PPI랑 CPI가 하루 간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출발은 좀 낙폭이 있으면서 출발이 됐지만 후반돼 가지고 만회하고 만회하는 식으로 양봉을 만들면서 마감이 됐던 전례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분봉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초반에 이렇게 약했어요. 그러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게 좀 약세장이 뭐 꽤 1년 동안 지금 지나고 나니까 흘러오는 장세였지만 이번 주 들어서 한 약 일주일 정도 전부터 나오는 시장의 흐름은 바닥에서 좀 뭔가 좀 확인을 하고 있고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장의 좀 바닥 논리가 통하는 그런 시장처럼 좀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시장이 조금 돌려고 하는데 또 제약 요인이 있어요. 뭐 최근에 한 3주 전, 4주 전만 하더라도 한 3,000명 시대 정도로까지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러다가 뭐 100짜리 나오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어느덧 막 늘어나서 최근엔 다시 뭐 더블링이라는 게 일주일마다 뭐 배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는 뭐 8만 명 시대까지 다시 도래가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도쿄올림픽 지나고 나서 폭증이 됐었습니다만
그때보다도 지금 나오는 11만 명의 환자가 더 많고요. 최근에 환자가 굉장히 없었던 중국의 마카오 같은 경우도 환자가 뭐 1000단위로 나오면서 봉쇄가 지금 한 2주 정도 연장되어 가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년 동안 원래 초반부터 그냥 봉쇄를 해놔가지고 그쪽에 걸려가지고 확진이라고 숫자가 나왔던 것들이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에 500명, 1000명씩 걸리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또 봉쇄가 되고 있고 마카오 바로 옆에 또 홍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좀 야기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자 이제 코로나가 지금 다시 확산을 하면서 이러다 뭐 재봉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인식들이 나옵니다. 다만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뭐 대책이라는 걸 보면은 그 전과는 다르게 뭐 전면 봉쇄를 한다든지 거리두기를 확대를 한다든지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없이 뭐 백신을 조금 더 4차를 좀 맞아라 이런 정도의 좀 캠페인 비슷한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서, 물론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책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경제를 막는 식의 봉쇄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경제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도감을 표현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 이전에는 그 FOMC 의장을 했던 분인데 이번에 방한을 하게 돼서 과연 이거 왜 오는 걸까, 우리나라에 와서 뭘 또 얻어가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무슨 뭐 선물이라도 주러 오는 걸까,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들 나오는 건 이제 중국과 관련된 뭐 어떤 미국 간의 어떤 갈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편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포섭의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북한 제재와 관련된 또 한미 간의 어떤 의견을 조율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러시아와의 어떤 지금 대리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의 뭐 공급망 관련돼 가지고 동맹 관계를 확인한다든가, 또 최근에 반도체 그 치포라고 해가지고 미국하고 대만, 일본은 이미 여기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포함이 될 거냐 아닐 거냐를 8월 달 말까지 요청을 했어요. 답을 달라고. 뭐 이것과 관련해서도 은근히 좀 압박을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 가지고 나온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근에 환율 같은 것들이 워낙 불안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하고 거의 한미 통화 수합과 준하는 그런 정도의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환율이 좀 안정이 될 거고, 그래야 또 증권시장에서 떠나는 외국인들이 조금 잦아들 수 있다라는 거에 좀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옐런이 과연 어떤 식의 얘기를 해줄까 싶었는데 뭐 방한해가지고 바로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서로 그냥 뭐 좀 신교적인 발언을 하는 정도라고 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 같은데, 통화 수합을 완전히 뭐 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어려울 때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 뭐 이런 정도의 구두 약속 정도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옐런이 와가지고 LG와 관련된 뭐 배터리라든가 LG 화학 쪽을 방문하는 일정들 같은 걸 소화를 하는 거 보면,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 와서 삼성 쪽 가가지고 뭔가 대단한 또 쇼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의 그 정치 순애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느껴요.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쪽으로 해서 뭐 글로벌 탑 수준의 기업들의 방문을 손수해가지고 잘 보고 우리 쪽으로 결국 끌어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런 논리들을 한창 실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의 기한이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시장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LG 이노텍이요. 재작년 뭐 굉장히 쌀 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3배 정도 오른 모양이 나올 때, 이게 뭐 애플의 어떤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전자 그 관련되는 부품 쪽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면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 하락 추세를 보이던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장대양봉 쓰면서 추세가 바뀌는 종목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1호 백신, 자체 1호 백신에 대한 뭐 FDA 승인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FDA가 아니라 우리 식약처 승인이 나오면서 추세가 좀 세게 올라가는 그런 면들이 나왔고, 또 지난주 후반부터 삼성전자가 한 달 만에 6만 원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연일 들어오면서 5만 5천 원대까지 밀렸던 주가가 바로 뭐 저점에서 한 1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작년 하반기부터 크게 얻어맞았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플랫폼과 관련해서 자율 규제 성격으로 해서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이버도 다시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카카오도 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이렇게 좀 흘러내리다가 바닥에서 다지고 장대 이렇게 만들면서 추세가 바뀌는 흐름들의 종목들이 하나둘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시장이 완연하게 좀 큰 하락이 오랫동안 전개됐던 거에 대한 좀 반발력, 이런 것들이 일부 작동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아마 7월에서 한 8월 정도까지 뭐 미국의 금리가 또다시 9월쯤에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은 반등의 기운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한 주간의 시장 터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7월 달은 유가 잘 보셔야 되고요. 유가 지금 100불에서 90 한 2불 사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도 최근에 1300 뭐 한 26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 1300원 뭐 초반 정도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면 1300원 부근에서 내려갈 거냐, 이런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나오느냐, 또 반대로 개인들이 지금 시장을 좀 떠나고 있다, 뭐 실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기사로 자주 되고 있는데, 조금만 올라도 아이 나 이 정도에서라도 그냥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들의 순매도가 많이 나올수록 시장의 지수는 조금 더 활발하게 반등을 할 것 같다는 얘기. 다만 반등을 하더라도 그 근본은 약세장에서 만들어지는 반등이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약돼 있는 저 천정이 저렇게 있어서 내려가고 있다가 반등을 주지만, 이 추세의 천정을 뚫고 올라가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고, 작년도 1월 달에 하루에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40조가 넘었던 시장에서 최근에 6조 원 정도 내외 거래 대금 가지고서는 켜켜이 쌓여있는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기란 여간해선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다만 기습적으로 낙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되돌리는 정도의 반등장에서의 메이저의 수급은 또 잠깐 아주 기습적으로 등장을 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반등장 짧게 나올 때 내 계좌를 어떻게든 이 반등장에서 살쪄 놔야 돼요. 그래야지 또 지기한 하락을 견딜 수가 있거든요. 시장에서 주도해서 움직이는 그런 섹터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조선하고 해운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조선업은 아무래도 최근 기사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세계에서 상반기에 수주를 제일 많이 했다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운업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팬데믹 상황이 되고 나서 물류가 막 정상이 아니고 꼬였다, 유통망이 뭐 붕괴됐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사실 엄청난 수혜를 봤던 게 해운업이에요. 배만 있으면 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배만 빌려다오, 아니면 배만 우리 물건 실어가지고 뭐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2년 동안 많이 겪었고요. 또 심지어는 수출해가지고 저쪽 항구에 갔는데 내릴 사람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또 차일피일 미뤄지는 그런 웃지 못한 상황까지 나왔던 게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 하여튼 그러면서 한 2년 가까이 뭐 진단키트도 코로나 때 돈을 엄청 벌었죠, 그런 회사들이. 근데 해운주야말로 정말 돈을 엄청나게 버는 회사들. 근데 이게 이제 엔데믹 상황이 되고 이제 좀 경제가 풀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동안 되게 올랐던 뭐 해운
관련된 운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상화 레벨로 다운이 되면서 작년 재작년에 그 그림과 같은 기적적인 실적이 올해 이후에는 많이 감소될 거 아니냐 그런 시각들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들이 한창 있는 것이 해운업이다. 이렇게 일단은 먼저 정리를 하면서 세세한 내용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선업과 관련해서 뉴스들 최근에 나오는 것들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6월달 월간으로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업 그 기업들이 선박 수주 1등을 했다. 상반기에 무려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런 이제 반가운 소식도 있고요. 또 반면에 위기의 K조선이다 이래서요. 파업을 최근에 일부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죠. 뭐 배를 만드는 철강이라든가 관련된 소재 관련된 뭐 값들이 지난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옛날에 계약한 건을 가지고 지금 오른 원가로 사가지고서 만들다 보면 이게 뭐가 남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1분기 실적에도 녹아들다 보니까 좋은 실적들이 나오지 않았던 조선주들이 의외로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금 최근에 한 3, 4년 사이 조선업이 약간 좀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한 3, 40% 가까이 이제 화랑기에 비해서 깎였다는 거죠. 이걸 좀 복구해야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싶은 거고 지금 어떻게든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임금 상태를 줄여놨는데 이걸 다시 원복을 시키게 되면 조선에서 뭘 가지고 먹고 사느냐 적자가 더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이 지금 서로 맞불이 놓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또 다른 기사의 제목으로 사실 이번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조선업의 어떤 현황을 이 한 줄의 어떤 문장에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수주 1등 이건 지금 상반기에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7월 달에 조선주가 빠졌다. 울상이다. 이런 거고 지수도 빠졌었습니다만 관련되는 조선 섹터들의 종목들도 6월달, 7월달 흐름이 뭐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하반기를 보니까 업황에 대해서 개선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조선업에 대한 지금 총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좀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 수주 1등이라고 방금 문장에서 표현을 했는데 데이터를 모아놓은 이 테이블을 보시면 딱 나와요. 자, 지금 조금 숫자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전 세계 발주가 2018년도에는 1893 CGT라고 하는 숫자였다고 하면 단위가 그렇게 돼 있는데 2100 정도로 좀 올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주량이 전체 1900 정도 나올 때 660이었던 것이 상반기에 18년도 지금 2100일 때 979나 돼가지고 비중을 보시면 35%에서 45%로 지금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우뚝 다시 점유율을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33%였던 점유율이 우리나라 약간 턱밑이지만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섰다. 사실 뭐 여러 산업에서 느끼는 바지만 중국과 같은 일종의 진짜 큰 나라죠. 국민 숫자도 많고 일할 사람도 많고 항만의 위치도 우리나라의 몇 배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조선업의 수준은 거의 약간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을 정도로 우수하게 따냈다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진짜 그동안 빅베스도 있었고 기업 실적을 한꺼번에 떨어내느라고 말도 안 되는 적자가 나오기도 했었고 이랬습니다만 그걸 또 어려움을 딛고 다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주를 계속 늘리는 걸 보면 진짜 장난 아니구나.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액으로 따져보면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주량보다 이 금액으로 볼 때 우리가 47대
중국은 40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훨씬 수주량에 비해서 더 비싼 배들을 수주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환경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LNG선 같은 것들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들을 우리가 더 많이 따내고 있다라는 그런 수치의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냥 이것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 10년짜리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표시가 나올 텐데요. 우리나라가 여기 약간 그 하늘색, 약간 푸른색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2017년도, 18년도 요때가 중국의 저가 조선 수주에 밀려가지고 우리나라 포션이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특히 2020년도. 그러다가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비중을 늘린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요 시기는 전체 좀 조선과 관련된 시장이 약간 좀 침체기 그런 시기였거든요. 전체 발주가 좀 크지 않았던 데 비해서 최근에 발주 흐름이 커지고 있고 지금 요거는 상반기 수치니까요. 하반기까지 같이 겹치면 아마 역대급의 발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금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한 반쯤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반가운 지금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1등으로 된 원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이제 폭등을 했죠. 유가가 이제 세게 올라가니까 유럽 같은 데서 또 러시아에서 공급을 원래 많이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유가라든가 기름에 대해서 지금 뭐 서방 쪽에서 제재가 나오니까 러시아에서도 유럽에 대해서 막 가스관을 잠근다던가 아니면 주던 양을 반으로 줄인다던가 최근에 또 독일과 관련된 또 뭐 가스관은 잠궈버리는 일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의 부족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미국의 LNG를 수입해서 써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사실 전쟁하면서 유럽 쪽으로 파는 LNG가 엄청나게 고부가 가치의 상품으로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나를 수 있는 LNG선 발주가 이제 크게 늘어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무려 LNG선 발주된 상반기 척 중에 71%를 10대 중에 7대는 우리나라가 수주했다는 얘기고요. 대형 컨테이너선도 이번에 물류 때문에 굉장히 한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컨테이너는 쌓여 있는데 항만에 나를 수 있는 배가 없다 이래가지고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되는 거에 40% 이상을 또 우리나라가 차지를 했고 LNG로 가는 추진선, 친환경 선박입니다. 지금 뭐 배들은 흔히 말해서 벙커 CU라든가 이런 좀 환경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원료들을 써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죠. 돌아다니는 큰 배들의 대부분이. 근데 이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아마 몇 년 내로 친환경 연료를 쓰는 선박으로 전부 다 이걸 좀 개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LNG 추진선에 대해서도 새로 만드는 신조 중에 58%를 우리나라가 또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2025년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전 도크가 거의 예약이 돼 있다 할 정도로 수주 잔량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누적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일할 거리들은 충분히 쌓여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조선업은 사실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엄청나게 호황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하반기, 상반기 수치를 방금 말씀드린 건데 하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뭐 컨테이너선 한 1,400억 수주 또 했었고 삼성중공업이 상반기에만 거의 4조 정도의 수주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회사 레코드를 세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한국조선해양이 2조 한 9천억 가까운 LNG선 10척을 또 수주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굉장히 지금 수주가 하반기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뭐 발주하는 것들의 거의 뭐 반 정도는 정말 우리가 따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황인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막 올라야 되잖아요. 막 세게 올라야 되고 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주를 계속 하고 있는데 주가는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시원하게 안 가고 있습니다. 왜? 내적으로 좀 보면은 주가가 수주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기 지금 제목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수주 잔고를 채우면 뭐하나 인력난 만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배를. 그래서 심지어 모 그 해양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 해지를 당해요. 납기를 못 맞춰가지고 동남아라든가 중국 쪽으로 다시 재주문이 가는 그런 좀 아픈 사례들이 가끔 보도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2018년도 이후에 구조조정기를 겪으면서 이 해운 뭐 조선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던 분들이 약 5만 5천 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최근에는 3만 명 안쪽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2만 5천 명 정도 그 전에 그 조선업에 일하셨던 분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들어와 가지고 배를 막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만들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숙련공들이 안 돌아온다. 왜 들어와서 또 일하다가 뭐 수주 절벽이 생겨서 금방 또 안 되면 또 자를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나 이제 예전만큼 의욕이 없다 이래서 아예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조선사마다 인력난 때문에 아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여일 넘게 그 하청노조 쪽에서 도크를 또 점거를 해가지고 파업하시는 일들을 좀 발생을 하면서 무단 점거 피해가 뭐 회사 추산입니다만 1조가 넘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민 세금이 이에서 살리려고 한 7조 원 정도 이상 들어갔는데 파업해가지고 1조 원의 어떤 매출 손실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물론 뭐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하는 거겠으나 큰 그림을 보자고 하면 원래 얻어내려고 하는 절대 질량이 1조 원을 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런 이제 활동들을 하시다 보니까 회사에서 추산하는 어떤 매출의 피해가 1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 게 사실은 회사나 아니면 우리 국가 장래의 어떤 조선업에 부정적인 역할이 굉장히 크게 좀 부각되는 부분들이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잘 나가던 조선주, 그러니까 뭐 호황이고 실적 좋을 걸로 예상하고 또 수주가 엄청나게 나오고 그러지만 연간 단위로 따져봐가지고 분기마다 실적을 딱 나오게 됐을 때 보면은 최근에 영업이익에 대한 연간 추정치를 보면은 현대중공업 3개월 전에는 300억 정도 적자 예상했는데 지금은 2천억이 넘어요. 삼성중공업도 2,100억에서 2,800억 적자. 대우조선해양은 무려 1,000억 정도 내외의 적자가 나올 걸로 봤는데 지금은 7천억입니다. 아까 파업으로만 1조 매출 손실 뭐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조금 며칠 전 통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수주는 정말 많이 한다라고 번지르르하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안으로 까보면 우리나라에 주력되는 조선업종들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보잘것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가장 큰 요인은 2, 3년 전에 저가 수주를 해놓은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여전히 잡히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2년 전에 싸게 계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원자재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납기를 안 맞출 수는 없고 지금 원자재 구입해가지고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미치는 장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부 선박들은 뭐 재계약을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원래 지금 오더를 줬던 쪽에서 보면은 그냥 옛날 걸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겠죠. 지금 뭐 원자재가 올랐으니 그 인정해가지고 더 비싼 가격으로 내가 사줄게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카타르발 그런 LNG선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따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매출 인식은 빠르면 올해 말에서 한 내년도 초반 정도 1분기 그때부터 본격화될 걸로 보이니까 사실 조선업의 매출과 실적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는 건 내년 초쯤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선행하는 주가 기준을 보면 당연히 내년 초 1분기부터 숫자가 개선된다는 걸 가정해서 보면 올해 하반기 정도 초입부터가 기대감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조선업은 유가랑 동행 관계가 나름대로 있어요. 유가. 기름값이 올라가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조선주 시총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이제 푸른색이고요. 국제 유가가 이제 약간 분홍색 비슷한 흐름인데 조금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알고 보면 약간 동행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면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흐름인데 기름값이 올라가. 그럼 중동 국가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뭐 또 오일을 또 시추하기 위한 그런 시추선을 포함해서 기름을 나를 수 있는 배에 대한 또 발주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논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름값이 너무 비싸지면 또 LNG 같은 또 대체 연료를 나를 수 있는 수요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또 발주가 늘어난다. 또 한 가지는 기름값이 올라간다라는 게 물론 뭐 누구의 장난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건 사실은 유가가 올라간다. 최근에 유가가 떨어질 때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경기 부진하다, 경기 위축이다, 경기 침체로 갈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유가가 오른다라는 거 경기가 좋다, 기름을 써서 뭔가 산업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역시 또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이런 뭐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걸 나를 수 있는 그런 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오르는 부분은 조선업한테는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가 오른다. 뭐 저는 좀 장기적인 전망은 유가는 항상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선주들한테 나쁠 건 없다. 그리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냥 기존의 그냥 배만으로는 안 되니까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무인으로 자율 운항. 지금 뭐 사람 구해서 막 운항시키는 것도 좀 어렵고 이러니까 그리고 조선소도 사람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조선소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들이 좀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배가 오면 회피하거나 저반 그 항만에 스스로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자율운항 선박, 뭐 흔히 말하는 AI 선박이겠죠. 이런 것들의 시대가 열리고 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그런 또 상용화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도 이제 조금 하이테크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고요.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신소재를 쓰고 또 자율주행이라는 걸 입어가지고 세상에 없던 배로 리세션이라고 하는 파고를 넘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 것이 현대중공업 선박 설계부터 생산까지 무인으로 운영한다. 사람이 많이 안 들겠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용접하는데 로봇 용접을 통해서 70% 정도를 비중을 둔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LNG선 탱크를 새로운 소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효율화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친환경 선박 시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가 이제 옛날에 전통 원료 같은 것도 써가지고 환경을 해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전기 선박, 전기로 가는 선박, 아니면 뭐 수소 선박,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선박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 비전들이 좀 그려지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업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우려들 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이런 추세만 보면은 주요 선종들의 신조선가 새로 만드는 배에 대한 가격들이 추세를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배, 22,000톤급의 저게 TEU라는 게 뭐냐면 22,000개 정도의 그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배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LNG선 같은 경우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 반대로 조선하는 뭐 배 만드는데 가장 또 큰
원가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철이잖아요. 후판을 얼마나 많이 이제 비싼 가격에 쓰느냐 아니면 좀 가격이 적정하냐인데 올 상반기 초입만 하더라도 후판 가격이 계속 올라가 가지고 이게 이제 조선주들한테 원가 부담이 된다였는데 최근에 철광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가면서 후판 가격이 이렇게 약간 우하향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후판 가격 협상력에 있어서는 조선주들한테 좀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원가 부담은 덜 되고 또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조선업들이 그동안 좀 늘 힘들었지만 수익의 개선 효과가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우리가 맨날 보면은 조선업 중에 뭐 사야 돼 이러면은 뭐 가장 좋은 거 사실 업계에서 뽑아보면 가장 나오는 게 현대 미포조선 사야 돼요. 뭐 삼성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정도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이제 완성 우리 뭐 자동차로 봤을 때 현대기아차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거기 부품되는 회사들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 따지듯이 조선도 보면 사실 이게 이 엄청난 배에 조선업의 밸류체인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뭐 조명 부분도 있을 거고 해양 통신 장비 쪽도 있을 거고 뭐 엔진 쪽도 있을 거고 엔진 부품도 있을 거고 뭐 탱크, LNG선 같은 경우 본행제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조선주가 뭐 인력난이다 이러지만 결국 배는 어떻게든 납기를 맞춰서 만들어서 줘야 된다라는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엄청난 양의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지금 하부 섹터에서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을 갖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신조선 쪽에 새로운 조선업, 새로운 배 이런 것들의 개념, 무인 뭐 운항하는 배 이런 것으로 봐서는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 제가 뭐 조선해양이라고 이름 붙은 게 이제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이번에 뭐 내용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상대적인 메리트가 한국 쪽으로 좀 더 쏠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전통적으로 삼성중공업도 아까 뭐 숫자에 나왔듯이 역대급의 수주를 하고 있는 만큼 회사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LNG선에 들어가는 본행지 쪽으로 봤을 때 뭐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의 또 흐름도 견조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여기 조금 잔글씨라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게 조선 기자재, 아까 이제 밸류체인을 이루고 있는 조선 기자재 쪽이에요. 기자재 업체들이 이렇게 한 10여 개 정도 있는데 2007년도 이후에 한 15년치 정도, 15년도 동안 PBR이라고 하는 이 북밸류 추이를 보면은 과거에는 좀 높았다가 북밸류니까 이게 낮아질수록 뭐냐면 갖고 있는 값어치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2022년 정도 됐을 때 사실 이 기업들 보면은 뭐 굉장히 높은 숫자는 없어요. 높아봐야 한 2 정도나 3이고 1 이하에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1 이하, 이렇게 0.6, 0.7, 0.67 이 정도면 상당히 그 장부 가치상으로도 평가를 좀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조선해양이 0.6 정도 나오고 있고 성광밴드 0.7이에요. 그 다음에 태광 0.7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화전공이 0.67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로코리아 하이록 얘가 지금 또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업들에 좀 주목하시는 전략이 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선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해운업. 이제 배를 만들었으니까 배를 또 이제 운항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아까도 초반에 설명드릴 때 해운업의 정의는 정말
코로나의 최대 수혜주가 뭐 해운업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진단키트나 백신 업체들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돈을 번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죠. HMM이라고 뭐 옛날 이름으로 보면 현대상선이라는 회사인데 이 기업의 어떤 주가 추이만 한번 보시더라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코로나 시기를 겪었느냐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우리 코로나 초기 2020년도 3월 달 그쯤에 이 회사 주가가 2,000원이었어요. 2,000원.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도 5월 달에 고점 칠 때가 얼마까지 갔냐? 5만 1,000원. 무려 뭐 대충 계산만 해보더라도 25배가 올랐습니다. 2,000원짜리가. 얘가 최대로 갔을 때 5만 원일 때 시가총액이 약 20조를 찍었어요. 20조. 그러니까 그 전에 2,000원 정도 할 때 기준으로 보면 20조니까 그때는 1조도 안 됐다는 얘기죠. 한 7천억대, 뭐 7, 8천억 정도 이 정도 하고 있던 회사가 1년 반 사이에 거의 한 1년 만에 주가가 20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근데 그거에 걸맞게 사실 실적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 작년도, 재작년도 실적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예. 5만 원 찍었던 주가가 지금 딱 반 가격 됐어요. 지금 한 2만 3천 원 정도 돼요. 예. 실적이 그렇게 작년도 올해 계속 펑펑 터지고 있는데도 주가는 또 2분의 1이 됐어요. 여기는 요 구간은 25배가 올랐는데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는 또 반토막이 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업에 대해서 한 줄 평은 뭐냐면 글로벌 컨테이너 수요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실적이 피크아웃을 찍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논하는 그런 얘기들이 해운주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 HMM이라고 하는 해외 회사에 대한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은 매출액 보세요. 2020년도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한 6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3조, 13조 돼서 올해는 20조입니다. 매출액이. 근데 내년도는 조금 줄어서 약 다시 17조로 좀 줄어들어요. 근데 엄청난 거는 작년도 실적을 보시자고요. 13조 정도의 매출이 나왔어요. 매출이. 근데 영업이익이 7조예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죠. 거의 50% OP 마진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50%가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정말 컨테이너를 집합을 시켜가지고 실어가지고 뭐 기름을 쓰면서 원하는 어느 나라로 갖다 주는 건데 진짜 반은 남는 장사다 이거죠. 영업 마진 저렇게 세게 나왔으니까. 지배 순이익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5조가 나왔는데 올해는 엄청난 게 20조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지배 순이익이 12조예요. 12조.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요새 쪼그라들어 가지고 시가총액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약 12조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11조. 사실 흔히 말하는 PER이라고 하는 계산을 해보면 0.95 정도 나올까요? 야, 1배도 안 되는 정도의 PER을 보여주는 게.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12조 벌던 회사가 약 9조 원 정도로 줄어든다. 사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건데도 이제 그 주가의 논리로 보면은 계속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순이익이 어떻게든 연도별로 따져보면 이게 어느 순간 피크아웃을 치고 줄어든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상치도 조금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네 이러니까 주가는 벌써 그냥 반으로 뚝 부러져서 상태가 좀 안 좋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삼성전자도 실적 대비해서 싸다. 뭐 퍼가 한 8배다, 10배다 이러면서 이제 좀 싸다 얘기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더 심해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사실 HMM의 이 실적과 시가총액을 대입해 보면 나머지 기업들은 어디다가 명함도 못 내밀겠죠. 퍼가 한 배짜리한테 어떻게 뭐
내가 더 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런 싼 기업들의 어떤 공통점이 또 뭐냐 하면은요, 예, 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에요. 뭐 몰러라든가 에버그린, 뭐 여기 중간에 HMM이 있죠. 그 밑에도 ZIM이라든가 뭐 코스코 같은 저도 뭐 익숙하지 않은 대규모의 글로벌 선사들이거든요. 이 기업들의 그 PER을 한번 따져보면요, 놀랍게도 예, 여기 밑에 한 회사 빼놓고는 다 1%, 1대예요. 1대 내지 뭐 0. 몇 대, 0.09도 있네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지금 1대예요. 그러니까 해운업이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해서 성장 산업이라고 평가를 못 받으니까 돈을 무진장 벌지만 여기다 멀티플을 많이 갖다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표준으로 봐도 그냥 퍼가 1 내지 2 정도 나오는 게 그냥 적당한 수준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HMM이 다른 업종의 다른 기업들에 대입해 보면 정말 엄청 싼데 이런 논리지만 해운업의 범주에서 보면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 정도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최근에 뭐 또 다른 뉴스에서 파티 끝났다. 돈을 무진장 벌던 시대는 이제 끝났어. 팬데믹도 이제 종료가 됐고 물류가 이제 정상화됐기 때문에 너네들에 대한 특수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해운주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매도 시그널을 보이는 리포트들도 자주 등장하는가 하면 최근에 바닥치고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하는 지표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다. 그리고 해운사 HMM이라든가 펜오션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거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깝다. 작년보다 올해 벌고 내년도에도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최근에 HMM이나 펜오션에 대한 5월달 이후에 조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정말 싸도 너무 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양쪽의 주장들이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해운 그 회사들의 실적은 당연히 단위당으로 그 배에다 싣고 가는 운임에 따라 가지고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해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하는 회색선이 잠깐 주춤할 때 주가도 주춤해요. 근데 여기 그 물류가 한창 뭐 먹통이 됐을 때는 이 흐름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있었고요. 펜오션 같은 경우도 벌크 드라이 인덱스라 그래가지고 그 나르는 어떤 그 화물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인데 이 인덱스가 올라갈 때 펜오션의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또 조정받을 땐 같이 눌러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관련되는 인덱스 있죠. BDI라든가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것들만 체크하시면 해운주에 대한 답은 그냥 나와요. 그냥 해당된 주가를 볼 게 아니라 글로벌적인 저런 인덱스를 보시면 앞으로의 주가가 그냥 전망이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냥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지표에 입각해서 회사들의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이익 모멘텀이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뭐 이제 전 세계를 뒤덮는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뭐 어떤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였던 거냐?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그러면 뭐 해당되는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훼손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2023년도 이후에 뭐 아직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리오프닝이라는 게 결국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해운업과 관련된 매출단은 꾸준하게 성장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뭐 반토막이 고점에서 난 주가 또 퍼가 한 1 내지 2, 3 정도 급에 머무르는 해운 주가는 굉장히 사실 뭐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반토막 정도 나 있는 해운주들에 대한 관점도 다시 가져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해운업 중에 좀 관심이 가는 종목들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대한해운이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또 LNG까지 이번에 신사업으로 좀 같이 들어가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최근에 나온 보고서 리포트 제목도 가장 안정적인 해운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가는 뭐 5월 달에 한 3,000원대 나오고 나서 한 1,000원 정도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 실적 대입해 보면은 굉장히 낮은 평가까지 내려올 만큼 많이 다운이 돼 있다라는 차원에서 2,000원대 초반 뭐 한 2,100원 정도 부근에서의 공략은 거의 부담이 없는 시기에 공략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딱 보면 현대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여기 떠오르는데 이 글로비스 그러면 그냥 육상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거 원래 이제 자동차 운송해 주잖아요. 우리 이제 신차를 뽑을 때 보면은 도로에 크게 그 자동차들 한 대여섯 대씩 싣고서 다니는 차들 많이 보실 텐데 그 차들의 뒷면에 보면 마크가 다 현대 글로비스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차량 이동해주고 뭐 신차를 원하는 대리점 근처로 이동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물류 회사로 이제 익히 많이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만 PCC라고 하는 것하고 CKD 요거 그러니까 반 완성품,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된 거 아니고 반쯤 조립돼 있는 거 이런 것들 날려주는 그런 쪽에서의 좀 상황들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배로 실어가지고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상 운임의 상승 효과를 또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 글로비스이기 때문에 지금 28만 원 정도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여기 2분기 실적 함께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되는 업황도 좋고 현대차, 기아차도 이번 실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그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었는데도 실적은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관련해서 보면 연관 회사로 현대 글로비스의 실적도 같이 좋아질 확률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운업하고 조선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지금 장세는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장세예요. 뭐 위아래 변동성도 엄청나게 심하고 뭐 다 죽을 것처럼 그냥 너 이래도 버틸 거야 이렇게 압박을 했다가도 또 그런 시기가 끝나면 또 며칠 뭐 해맑게 좋아지는 그런 장세가 또 반복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그림으로 보면 이게 오뚜기거든요. 오뚜기. 오뚜기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하면 좌우로 심하게 흔들거리지만 결국은 제자리 중심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생각 저 생각 장이 더 빠질까 아니면 여기서 바닥치고 올라간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믿고요. 어차피 이미 1년 동안 큰 하락이 있었던 것만큼 추가로 빠지는 내용의 부분보다는 반등을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생각으로 중심 잡고 계시는 게 그냥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차라리 기본 이상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조선업과 해운업과 관련된 얘기들로 메가트렌드의 하반기 유망 섹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면 진짜 재밌는 섹터 저도 일주일 내내 공부해가지고 굉장히 좀 흥미로운 섹터라고 생각하는 인공지능과 로봇과 관련된 얘기 또 8월 달 여러 가지 관련되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다음 주 꼭 이 시간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TV 강연의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